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황의 수구리 담당입니다. 네. 예, 이름을 배종찬 본부장이 이 프로의 이름을 배황의 수구리 담당이라 했습니다. 네. 뭐 특별히 그런 이 장명의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네, 이 수구리라는 것이 경상도 사투리긴 한데 수구리다, 숙이다라고 하는 의미. 국민들에게는 숙여서 겸손한 자세로 하지만 당당하게 이 정치권의 궁금증을 풀어가는 예. 이 명품 토크 프로그램으로 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예. 괜찮았어? 괜찮습니다. 명품 네. 한우가 아니고 네. 명품 토크입니다. 명품 토크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문재인 정권이 지지율 계속 순항할 수 있을까? 고공순항. 네. 이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자, 지금 80%가 넘는 지지율이 초반에 한 달 네. 사이에 유지되다가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지지율이 한 뭐 6% 안팎으로 좀 네. 빠져서 어떤 조사에는 78%, 어떤 조사에는 74%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국정 운영 기대감, 지금은 이 성과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기대감인 것이거든요. 탄핵 국면의 비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에서 그래도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이 이 자리에 또 올랐고 또 여러 소통 파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개혁적인 모습, 이미지가 국민들에게는 또 상당히 긍정적으로 비춰진 그런 취임 한 달의 이 상황인데요. 특히 대통령의 지지율을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더라도 80%의 지지율은 아주 고공행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높은 지지율에서도 또 일부 조사에서는 또 어떤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지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런 소통 행보였습니다. 그만큼 소통에 굶주려 있었던 우리 국민들, 심지어는 이 소방서를 방문해서 바로 얼마 전에 있는데요. 방문해서 이렇게 문재인 커피를 이렇게 쫙 따라주면서 또 이 소방관들의 애로사항과 소통하는 모습들, 또 아이들에게 소방 안전 체험 교육을 직접 대통령이 실시하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유명 배우 유지태와 또 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연예인들을 함께 이 행보할 때 동행하는 것은 또 이 뚜렷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그 소방관 역할을 과거에 2000년도에 이 상영됐던 영화인데 리베라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패했죠. 흥행 실패했죠. 최민수도 나왔는데 네. 흥행 쪽박찬 영화입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제 소방관들의 애로사항, 이 불길 속으로 온몸을 던져서 시민들을 구해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당시 이 역할을 맡았던 소방관 역할을 맡았던 유지태와 함께 가면서 더 뚜렷하게 국민들에게 이 리베라메가 이 라틴어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죠.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좀 하는 거는요. 네. 우리가 라면을 먹으면 맛있지요. 네. 일주일에 한 2번 먹으면 라면이 정말 맛있고 TV에 라면 선전하는 걸 보면 정말 땡깁니다. 바로 군침이 네. 이렇게 닿죠. 네. 류현진이 라면 먹는 모습을 보면 아유 오늘 뭐 점심 때 라면이나 먹자고 휴일에 네. 그렇게 많이 하는데 류현진 라면이라 가지고 또 네. 예, 근데 아무리 맛있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과하면요 네.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라면으로만 먹으라면 딱 이틀 만에 못 먹겠다 소리 나올 겁니다. 네. 근데 소통이 저는 과하다. 그리고 소통이 안보를 지켜주지 못하고 국민을 밥 먹여주지 않는다. 탈건이가. 남미에 가면 소통 잘하는 정권들 엄청 많았습니다. 네. 탈건이하는 정권도 엄청 많았어요. 지지율도 고공행진을 예, 했었죠. 그럼 인도 출신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요, 네. 뭐 당선되면 뭐 소통 엄청 잘했지요. 근데 대부분 보면 끝에 안 좋게 다 끝났어요. 뭐 소통을 안 하는 것보다는 많이 하는 게 아니 좋기는 그런데 하죠. 네. 그거는 그냥 기본인데 기본이다. 그 기본을 가지고 네. 적당히 울거 먹어야지 너무 많이 울거 먹는다. 저도 이제 허니문이 한 달이라고 설정했는데 이제 허니문이 한 달이 끝났기 때문에 말을 좀 냉혹하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요. 전부 다 문비어천가를 부르는 세상에서 나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저도 한 달 동안 충고도 많이 하고 조언도 많이 했는데 솔직히 뭐 제가 하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뭐 자기 스타일대로들 갈 겁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것은요. 이제 이 감성 코드의 연설
그다음에 어디 방문해서 전임 대통령이 하지 않던 행동을 했던 부분, 그거는 한 달 받은 칭찬으로 족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들어요. 그렇지만 또 소통을 잘하는 건 또 칭찬은 또 칭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그러니까 아니 그럼 칭찬 안 해도 잘하는데 한 달쯤 칭찬했으면 한 달 내내 칭찬했으면 되지. 네. 우리까지 이게 나와가지고 좀 과하다. 낭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네. 거죠. 그렇다면 우리 말고 하는 사람 엄청 네, 많아. 좋은 평가를 받는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이 소장님이 보시기에 지난 한 달간 사실 대한민국의 운명에 매우 중요한 또 한 달이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좀 대통령으로 지금 불안 또 위협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일단 이 검찰과 국방 개혁을 하겠다. 네. 이제 청산 개혁을 하겠다. 또 국정자문기획위원회가 완장을 차서 이제 호통을 치고 있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석 달은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내부에 이렇게 팀을 둬서 어떻게 이 나라를 개혁해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안이 만들어졌을 때 방향을 제시하는 게 낫지 않은가 생각했는데 네. 지금 비정규직의 이 정규직화라는 문제도 한번 봅시다. 이게 억지로요. 지금 공기업에부터 작용을 시킨다고 그게 무기계약직이 되는 부분이지 그 사람의 처우가 정규직처럼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이 공공기관들 대부분이 공적인 필요성 때문에 존재하는 건데 수익성이 없는 기업들이에요. 적자가 기존의 누적이 다 지금 수백조 돼 있는 이런 공공기관들이 그들을 정규직화해서 감당을 할 능력이 되느냐? 지속성이 없는 거는 언젠가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민간을 보고 이렇게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해라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저는 창조경제할 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기업들 전부 뭐 이런저런 비리가 있어서 덜미 잡혀 있으니 돈 100억 정도로 사무실 하나 열어서 기왕에 밀어줄로 밀어주면서 창조경제라고 이렇게 포장하고 대통령이 테이프 커팅하고 기업들이 돌아서서 웃는다. 싼게 막았다고. 그 싸게 막은 게 아니죠. 재단 만든다고 돈 내라고 또 했으니. 문화융성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농단이 돼버렸는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한번 보세요. 기업들을 보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라 하려면 어디를 먼저 손을 대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노조 문제에서 대한민국의 지금 노동 생산성과 임금 수준을 비교해 봤을 때 노동 생산성은 무슨 차량이나 대규모 제조업 같은 경우에 미국에 70% 60%밖에 안 되는데 임금은 미국보다 더 높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 결국은 노조, 한국노총이나 민노총이 중심이 되어서 정치 임금을 올려놓고 있는 거죠. 정규직한테. 그러니까 1억을 받고 있다면 그 중에 4천만 원이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얹어놓은 거품 임금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뺄 건가? 또 더 나아가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면 노동 유연화를 도모해서 기업이 수지가 안 맞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해고나 이런 부분들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까지 인정을 하면서 동일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이 지불되는 모양으로 지향해 가야 되는데 이 정권에 받침을 하고 있는 핵심적인 기구들이 민노총이나 한국노총 같은 기구니까 거기에는 손을 대지 않고 뭐 만만한 공공기업이나 정권 초반에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대기업들을 상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를 한다고 이게 노동 문제 해결이 되겠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이제 대통령의 취임 100일이 아니라 한 달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벌써 지겹습니까? 100일이라는 아닙니다. 말이 잘못 나온 거고 이 한 달 동안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 사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행보도 지지율에는 상당히 또 보탬이 됐을 텐데 소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궁금한 점이 그렇다면 지금 크게 과제가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 하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 그렇다면 그건 분명히 예산이 또 뒤따르는 부분일 테고 또 하나는 없는 일자리를 더 늘리겠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두 가지의 큰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소장님 말씀대로 기업과 정부의 관계 또 기업과 또 한편으로는 중요한 것이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노조 또 노조를 대변하고 있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그렇다면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또 없는 일자리를 수십만 개 만드는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요 피자를 조각을 내어서
누가 어느 만큼을 가져가고자 하나 하는 파이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네. 일단 우리나라의 그 전체 이 기업의 어떤 수입 중에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보다는 기업의 주인이나 이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점점 커져 왔다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건 또 부정적인 면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거는 네. 부정적인 면이라서 시정을 해서 음.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늘려줘야 되는데 이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일부 대기업에만 그렇게 돼 있고 대기업이 아닌 대기업 중에서도 이 무슨 뭐 30대 안에도 시원찮은 게 몇 개 있고 나머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 다수가요. 솔직히 말하면 수익률이 점점 악화돼서 지한테 돌아가는 비중이 높다 하더라도 지가 이전에 벌던 전체적인 절대적인 몫보다는 훨씬 작아지고 있어요. 중소기업은 한계선상에서 대부분 헤매고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비정규직에 정규직화해서 월급을 올려주느냐 이런 시혜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이거는 경제학적으로는 안 논다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하면 전체적인 노동 생산성을 높이면서 적절한 임금 수준을 맞추면서 임금이 이 파이가 어떤 놈은 세 조각 먹고 같은 노동을 하는데 어떤 놈은 한 조각 먹는 거를 둘 다가 한 조각 반씩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임금 수준이 유지가 되면서 돌아가는 몫은 평등해지게 만드는 것이 공정하게 가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기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라는 부분. 공기업에. 네. 이거는 그야말로 명령 한마디면 그냥 대가리로 땅을 팔아 해도 파야 될 공기업이 하겠다고 하겠지. 이제 그 뒷감당은 누가 하느냐는 대통령의 말과 또 정부의 또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는 공공노조들이 네. 대부분 또 민노총안이에요. 그럼 공기업이 임금을 삭감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야지. 그래서 비정규직과 임금을 갖다가 섞어서 나누고 거기에 이제 사측이나 정부 측도 조금은 기여를 하고 이렇게 서로 합의에 의해서 가야 되는 문제인데 그걸 취임 뭐 다음 날 곧바로 인천공항에 가가 발표해 버리면 그 남은 사람들 다 해라고 하면 도대체 할 수 있는 방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덴마크 같은 경우에 있었던 사회적 협약이라는 부분이 없이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고요. 그러려면 한국의 제일 철밥통이 뭡니까? 귀족 노조라고 부르는 강경 노조들 아니에요. 그럼 이 노조들은 내 팬이기 때문에 너네들 몫은 안 건드리고 내가 일을 할게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뭡니까? 국민 세금을 비정규직한테 옮겨주자라는 것밖에 더 되느냐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네, 그리고 한편 또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고 대통령이 또 다른 성향의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 또 뭐 기업 친화적이다. 이래서 또 다른 정책에 완전한 또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들 다 문 닫았잖아요. 네. 결국 이거는 몇 년짜리라는 거고 임기 말까지도 안 가요. 처음에 1, 2년 하다가 또 흐지부지 되기 위한 거 될 수밖에 없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과거에 또 어디 취업을 했다 그러면 또 부모님들이 반드시 또 물어보시는 것이 야 정규직이냐 이걸 또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이 당장 이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되면 환호를 지르게 마련이거든요. 국민들도 인식은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으시는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솔직히 비정규직을 이름을 바꿔가 정규직이라고 붙여서 무기계약직처럼 해서 계약직이에요. 그런데 이름은 정규직이야. 원래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봤을 때는 무기계약이라는 말이 이름의 사기 아니에요? 하긴 정규직도 해고당하면 그냥 비정규직이 아니라 백수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네.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다라고 지금 부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기계약직이 있다라는 것도 그것도 좀 웃긴 거 아니에요? 유연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노동시장에. 아니 저는 절대적으로 한국 경제가 경제성을 회복을 하려 하면 한마디로 노동 생산성이 나와야 된다는 것은 필연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1억 받는 사람들을 노동자로 쓰고 8, 9천만 원 받는 사람을 노동자로 쓰고 한국 차가요. 한국에 공장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공장이 전부 다 멕시코로 가고 그 다음 미국의 농업이 캐나다로 많이 가고 이렇게 된 부분에는 미국의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사라져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억지로라도 지금 그걸
이렇게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그래서 아닙니까? 그게 뭐 리쇼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갔던 기업들을 되돌아오려면 그만큼 기업 생산성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또 우리가 지금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 기업 성장 쪽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김동연 이 부총리 후보자다. 또는 한편으로는 그래서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 간극을 더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이 좁힐 수 있는 사람은 장하성이다. 또는 이 김상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적절한 인물의 선택, 지명이라고 보시는지요, 선생님?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업도 잘 되게 하면서 또 더 노동자 친화적인 경제 정책을 취할 수 있을 만한 이 적임자인지.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볼 때 네. 지금 한국의 경제 문제가 뭔가 하면 두 기득권이 한국 경제를 망치고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어느 기득권? 기득권 중에 한 개는 재벌이고요. 재벌이고. 그들이 한마디로 각종 경제 단체를 만들고 그러면서 자신의 이해에 따라서 이 권력 핵심들을 또 그 권력 기구에 봉사하는 고위관료, 사법체계, 언론인 등을 이렇게 이 한마디로 포획을 해서 자기 쫄병으로 만들어 버려서 유리한 대로 법과 제도를 마음대로 농단을 하고 있다. 얽히고 섞여 있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깜빵에 간 부분이 결국 그런 거에 형태가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걸 경제학적인 용어로 슈퍼 자본주의라 하죠. 슈퍼 자본주의.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쪽으로는 저는 노동자들의 문제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재벌 개혁도 있어야 되지만 지금의 노조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 자, 재벌이 기업을 운영해오는 과정에서 한마디로 비도덕적으로 운영하니까 노조가 만들어지면서 재벌들의 그런 어떤 비도덕적이거나 약점을 잡아서 어느 날 이제 정치 투쟁으로 가게 되면서 그 틀 안에 들어온 소수만은 우리는 영원히 보장을 받아야 된다라는 정치적인 장으로 가고 있고, 삼성이요. 작년에 삼성 산하 직원들 4,000명을 줄였어요. 지금 한국 최고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이 직원을 작년에 4,000명을 줄였습니다.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그건 뭔가고 하면 결국은 삼성에는 뭐 노조도 없지만은 우리가 사람이 줄여야 임금 많이 나가는 거 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익 구조로 생각. 그렇다면 그런 어떤 부분에서 봤을 때 이 노조가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이 노동 생산성을 오버하는 만큼을 받고 있다면 그거는 정치적으로 받아낸 거죠. 그 정치적이라는 것은 회사의 약점일 수도 있고 노동자들의 파업을 하는 단기를 여길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근데 모든 노동자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면 또 차별 문제는 해소될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들어간 노동자와 들어가지 못한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사내 하청이나 그다음에 비정규직하고는 임금 격차가 2배 이상 나지 않습니까? 같은 노동자 내에서도 계급이 발생할 수밖에 네. 없는 구조네요. 뭐 식당도 따로 먹는 데도 있고요. 또 뭐 차도 따뜻하는 데도 있대요. 그러면 이게 같은 노동자라지만 노동자로 부를 수 없는 이 부분이요. 독일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정규직 노조가 양보를 해서 지역 단위로 같은 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면 네. 거의 유사한 임금을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정규직들도 자기 양보를 하면서 이런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사회적 협약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의 노조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 노조들의 이 프렌들리 노조 프렌들리 된 사람이 유니언 프렌들리 된 사람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또 한쪽에 비즈니스 프렌들리 된 사람이 재벌의 문제를 이렇게 허용할 수 있겠느냐. 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한쪽에서는 재벌 개혁하겠다는 사람, 한쪽에서는 노조 개혁하겠다는 쪽으로 가야지. 두 개 다 프렌들리 가버리면 잘 쓰면 이것이 약이고 못 쓰면 완전히 독이 돼버릴 수가 있다. 결국 정책의 균형이 필요한 것이네. 재벌 개혁도 해야 되고 노조 개혁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으로만 정책이 일방적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부 네. 들어서 한 달 동안에 노동 개혁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봤습니까? 예? 재벌 개혁하겠다는 이야기는 재벌 개혁 쪽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신기업적으로 또 이 재벌을 또 재벌 쪽에 더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노동자의 환경은 열악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노조 개혁보다는 재벌 개혁 쪽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느냐 이런 또 시각도 있는데요, 소장님. 자, 전부 사람이에요. 선동하고 본질을 구별해야 됩니다. 음. 저는 이 보수를 표방하지만 한국의 재벌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재벌이 한국의 법과 제도에 상당히 정치 권력을 이렇게 지배해 왔어요. 그거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 노무현, 김대중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정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아주 구조적인 문제지. 네. 그런데 노동 문제로 봤을 때 한국의 임금 노동자가 몇 명쯤 된다고 보십니까? 1,500만 명이 1,500만 넘어가죠. 넘어가죠. 넘죠. 네. 네. 그런데 민노총하고 한국노총에 가입한 노동자는 몇 명쯤 된다고 보십니까? 일부겠죠. 150만도 안 될 거예요. 네. 그러면 그들의 10분의 1만 가입한 그들이 전체 노동자에 네. 좋은 직장들이에요, 대부분. 예? 음. 아주 좋은 직장들이 대부분. 대기업에. 네. 좋은 직장은 거의 다 들어갔어요. 음. 그러면 나머지 90%는 음. 한마디로 이 노동 조직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음. 얼마 전에 기합니까? 비정규직을 노조에서 쫓아냈잖아요. 정규직들이. 자, 우리만 똘똘 뭉쳐서 우리의 이권을 올리고 또 우리 자식들도 세습되게도 하고 이렇게 가자. 그게 솔직히 말하면 극히 일부를 대변하는 노동운동이지 그게 노동자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네, 그래서 일이 구를 대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에 이 무슨 기울어진 운동장 하면서 재벌 비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균형을 추로 이들의 정치 임금으로 자기의 임금에 과거에 마르크스가 어떻게 지금 이 자본론을 썼습니까? 마르크스가 자본론이 노동자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될 잉여 가치를 자본가들을 착취한다. 네. 그런데 이제는 노동자들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될 부분 외에 더 얹어서 자본가를 착취하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으면 동료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착취해서 지가 가져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정책의 균형이 있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하지 않고 노조도 본연의 정규직화 난 안 된다고 보고 일자리 창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국가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데요. 인구 중에 81만 개가 81만 개가 아니라 국가가 810만 개도 창출할 수 있겠죠. 문제는 뭔가 하면 지속 가능하냐? 철학이 중요하죠. 철학. 정말로 사회에 필요한 부분에 그런데 일반 이 민간에서는 그런 부분에 일자리를 창출하기를 도저히 상업성이 없다거나 경제성이 없어서 꺼리는 부분에 국가가 그걸 창출하면서 거기에서 상응한 부가가치가 나와서 그야말로 이게 순환이 되는 형태로 가야 이것이 국가 전체의 잉여, 경제학에서 잉여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잉여 창출이 돼야지. 잉여 창출이 아니라 돈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쓰게 되면 이것은 일자리라고 볼 수 없죠. 과거 우리 어릴 때 보면 7호 사업 많았잖아요. 뭡니까? 할 일 없는 노인네들을 동네에 놓으라고 해서 길에 그냥 없어요. 별로 담배꽁초도. 담배꽁초나 주우면서 네. 돈을 얼마씩 줬지 않습니까? 그게 7호 사업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일하게끔 만드는. 아니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부분이 무슨 잉여 창출이 되겠습니까? 지속 가능하지가 않으니까요. 아니 그리고 일을 함으로써 그것이 생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돈을 주기 위한 일이 아니라. 네, 저는 국가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지만은 그 국가적 일자리 필요는 그야말로 사회적 잉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국가적 일자리가 창출돼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대통령의 앞으로의 경제 정책은 좀 더 지켜볼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대통령 시절에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소장님. 이 과거의 대통령을 보면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할 때 이게 너무 좋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특별히 대통령이 이 점 때문에 잘하고 있다 이런 점은 딱히 발견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대체적으로 뭐 소통을 잘한다. 근데 그게 압도적이지는 않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눠져 있는데 또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자면 대통령이 어느 한 가지 장점보다는 장점이 다양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딱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다라고 보기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의 대통령 지지율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인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부보다도 더 도덕적으로 기대가 높은 것이 문재인 정부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근데 지금 진행되는 청문회 과정을 보면은 이 다 통과시키는 것 아니냐. 이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또 국회 인준과 관련해서는 또 호남 인사들 또 개혁 인사들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이 또 딱히 반대를 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갖가지 뭐 사쿠라 정당이니 어쩐 이런 정치권의 막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 청문회의 일련의 인사 과정 그동안 이 한 달 동안 아직까지 10명이 넘는 장관이 인선되지 못한 거죠, 소장님? 6명인가 밖에 지금 안 된 거예요. 네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많은 기대가 있었는데 인사가 그래도 가장 역대 정부에서 나을 것이라고 봤는데 지금 안보 2차장의 경우에는 사퇴인가요? 경질인가요? 네. 그 뭐 저기 임명을 하자 말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뭐 이 무리 뭐 여성과 관련된 무리가 나와서 그랬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교육부 장관도 네. 내정했다가 또 무리가 있어서 지금 또 바꿨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발표를 못 하고 있죠. 자, 그건 뭔가 하면 인사를 자기 주변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그건 이명박 정권이 고소영이라고 했던 거랑 박근혜 정권이 초반에 인사로 10명 이상이 낙마인가와 똑같은 이치로 가고 있는 거죠. 네.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5대 결격 사유와 지키면서 법과 제도를 지키면서 능력도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 아주 셌어요. 조난 자료 이런 게 없는데 저는 소장님 늘 궁금한 것이 인재 최고 중에 최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얘기할 때 우리가 왜 이런 조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방송에서 패널들을 발탁을 할 때 패널들을 또 섭외를 할 때 아, 이 분야에서는 이런 분들이 전문가들이다 이런 조난 자료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패널을 섭외할 때 그러지 네. 않습니까? 황장수 이러면 아주 성질 들어와가지고 방송 중에도 막말을 가끔씩 한다. 네네.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상대방에게 고함을 친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평가가 솔직히 이루어지죠. 말하면 네, 파는 방송이 매우 불공정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불공정한 진행을 참지 못해서 하는 것뿐이고 네. 거기에 순응해서 방송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솔직히 뭐 이 흔히 쉽게 비난하는 생계형 패널로 전략하기 때문에 저항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평판이라는 부분이나 조난 자료나 하는 내용들을 보면 네. 저거 펜에 대해서는 아주 우아하게 써놓고 있을 거고 주관적인 네? 그 다음에 그러지 않은 사람은 아예 근처에 들르지도 않으니까 그게 백날 있어봤자 그거는 그야말로 참고 자료에 불과할 뿐이고요. 조난 내가 자료는 시키고 싶은 놈을 시키는데 음, 내 필요성에 의해서 근데 그 놈이 도둑놈인가 흙 묻은 놈인가 하는 거는 알 흙이 수가 묻었으면 없는 우리가 감자를 밖에서 캐오면 흙 네. 틀고 씻어갖고 예? 네. 기름치 뺀질 해갖고 내놓으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과거에 흙 묻었던 건 알 수가 없으니까. 아 그런데 하다 보면 안에도 썩었다라는 게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닦아봤자 강경화가 그것만 보면 그 나이에 얼마나 뺀질뺀질하게 생겼습니까. 아주 좋지요. 멋지고 보이고 경력도 우아해 보이고 그런데 안이 지금 썩어 문드러졌는데 어제 보면 네. 나는 남편과 집에 시부모를 내 부모 친정 부모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가게를 책임져서 별개로 운영했다니까 여자들이 박수를 쳐요. 네. 그거 하고 예를 들어서 나타난 친정 비호하거나 부모님을 봉양했다고 해서 또 인터넷에서는 칭찬 댓글이 뒤따랐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조차가 웃기는 거야. 나는요 문재인 정부가 본질과 비본질을 혼돈해서 끌고 가면요 이거는 반드시 한계에 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감성으로 할 수 없어요. 감성 코드 글을 써주는 지금 뭐 연설 비서관이 있다는데 그거 좋아요. 근데 감성도 적당히 해야지. 양념이 맛있다고 많이 치면 나중에 음식 베립니다. 모든 것을 소통이나 탈근위로 끌고 갈 수도 없고 모든 걸 이미지로 끌고 갈 수 없어요. 세상에 이런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매우 있는 겁니다. 인사가 거기에 갔을 때 강경화가 아니고 강경화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니 나빠져. 네네. 어쨌든 강경화가 네. 태가 자기 엄마 부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대한민국의 숱합니다. 그걸로 비리를 가릴 수는 없는 거죠. 하긴 노무를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병 간호하고 이런 대한민국에 좀 효자 효자도 많지 않습니까? 아 숱하게 있죠. 근데 네. 그거는 그거고 네. 장관직에 나선 사람이 그걸 미덕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비본질이에요. 뭐 현역 심청을 뽑는 건 아니니까. 본질은 뭔가 하면 더럽게 살아왔느냐 깨끗하게 살아왔느냐가 네. 본질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인사 문제에서도 자꾸 비본질을 가지고 본질을 가리려고 한다. 그러면서 지금 낙마 없이 다 밀어붙이려고 한다. 이게 아집 아니에요? 근데
장관 후보자의 경우 또는 이 국가의 중요한 자리의 후보자의 경우에 너무 도덕적인 걸 강조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은 정작 능력 있는 사람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냐. 이런 또 지적도 나오고. 능력 있는 놈 대통령 시켜놨더니만 지 네. 도둑질 해먹고 간 거 한두 번 봤습니까? 네. 능력 없고도 도둑질 안 하는 사람, 능력 있고도 도둑질 안 하고 깨끗이 살아온 사람이 있는데 네. 그런 사람은 지저분해서 네. 대선 캠프나 주변에 줄을 안 서지요.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제 5대 원칙이 있는데요. 이 병부세 위논 우리 이렇게 외웠는데 병력 또 부동산 또 세금 이 위장 전입 그리고 이 논문 표절. 그래서 지금 쭉 보시면서 우선 이 이야기부터 좀 여쭙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역대 청문회도 그렇고 지금 정부에서의 청문회의 쭉 흐름을 지켜보시면 적어도 이 정도의 도덕성 정도는 갖춰야 된다. 그 이상은 또 너무 지나치게 묻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선이 있다면 어떤 선을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네. 알짜 없이 5개 걸린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지 말아야 된다. 아, 그걸요. 네, 네. 그거를 갖다가 이 딴 사람도 아니고 장관이라고 하면 임의로 예산이나 정책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장관령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자, 깨끗하지 못한 사람한테 칼을 쥐어주면요. 그 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우리 조윤선 씨 한번 보십시오. 정말 경력 좋았지요. 근데 그 사람 돈 쓰는 거나 이런 부분 보면 여러 가지 의문도 있었지만은 장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젠틀하고 인텔리하고 이 차밍하고 그레이스한 사람이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좋은 건 다 차밍 그레이스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강화해서요. 이 5개가 아니라 한 10대 결격 사유로 해서 할 놈이 없으면 비워놓고 그냥 차관이 대행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영국의 처칠 수상은 젊을 때 개망난이었다. 근데 우리가 처칠의 그 과거를 눈감아주지 않았다면 위대한 영웅은 탄생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런 놈들이 도둑놈이 생기죠. 네. 네? 부시가 네. 젊을 때 개망난이었다. 네. 근데 해계에서 하나님한테 기이했다 해서 W 부시를 대통령으로 뽑았더만은 이라크하고 아프간 전쟁 일으켜가 솔직히 말하면 미국의 서민 가정 자녀를 예? 뭐 만몇천 명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돈을 얼마나 갖다 부었어요. 가서는 안 될 때를 간 거죠. 소장님 말씀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게 적어도 고위공직자라고 하는 자리는 이 국민을 대표해서 또 국가를 대표해서 하는 일이고 그들이 그 정도의 기준과 원칙을 또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과연 고위공직자 될 자기 미국에 안 하면 되는 건데 미국의 안 하면 고위공직자를 되는 건데. 임명할 때는요. 네. 사전에 국세청이나 FBI 이런 당국들이 말입니다. 옛날에 그 사람이 살던 집 주소지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들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밤에 예? 네. 부부싸움을 한 적이 있느냐. 아, 또 잔디나 이런 거를 깎고 제대로 깎고 우리보다 높으면 네. 높았지 낮은 네. 기준이 아니네요. 예, 이웃에게 네. 이렇게 시비를 건 적이 있느냐. 또 이 집 베란다에 나와가지고 네. 거기서 술병을 들고 마신 적이 있느냐. 이런 것까지 묻습니다. 음. 미국에요 숱한 사람들이 네. 뭐 연예인들이나 뭐 일반 사람들 다 막 이 사생활이라는 게 복잡해도요 공직에 나가는 사람한테는 그런 걸 또 엄격하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에 나간다라는 부분은요 네. 공직이 무슨 월급이 그렇게 많습니까? 기업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사회 봉사하러 가야 한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되고 그 봉사를 하러 가는 사람은 봉사할 능력이 되는 사람이 봉사해야지 그러지 않은 사람이 봉사하러 가면 봉사하러 가서 훔쳐가 오죠. 지주머니에. 한편으로는 이 역대 청문회도 그랬고 이번 청문회를 바라보면서도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이 우리 지도층들의 도덕적 해이 정말 너무 많은 실망을 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국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편법과 탈법으로 이 재산도 증식하고 논문도 표절하고 그리고 가족들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모습들 정말 혐오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 그런 경우에는 아예 공직을 안 맡는 게 더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 판단할 때 내가 과연 공직자의 자질이 있는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한 같습니다. 열흘만 버티면 네. 되고 청문회 가서 하루만 버티면 되고 정치적인 상황 절충에 따라서
데려도 이러니까 내가 좀 쪽팔림을 잠시 감수하면 가문의 영광과 내 주머니의 영광은 오래간다 이건데요. 제일 웃기는 사람은 김인수라고 봅니다. 돈 문제도 돈 문제 이런 거 문제지만은 네.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사람이라는 게요 용기나 신념, 정의, 상식, 도덕성은 가장 어려울 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려울 때는 전두환 밑에서 4년 때리라 3년 때리라 하면 다 때리다가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자기가 이제 무슨 헌법재판관이 되니까 소수 판결을 존중하고 동성연애를 존중하고 통일당 해산을 반대하고 정교조 법에 내줘도 반대하는 그런 거 진짜 개나 소나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나 그 사람이 제일 웃기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이제 이 청문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도 문제고요. 또 이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갈 길이 급한데 지금 장관 인선을 다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 더디게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전국되면서 과연 이 한 달 만에 정부 구성 결국 되지 못하고 이제 이 2달째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아 인사청문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 뭐 결국은 한 두세 네. 사람 서너 사람 낙마할 수 네. 있겠죠. 네. 낙마를 받아들여야 되고 아니 그래도 지금도 밀어붙이겠다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하면 협치가 아니죠. 소통이 아니고요. 협치나 소통은요. 내 허물조차도 네. 인정을 하고 그걸 또 사과할 수 있어야 저는 그것이 협치고 소통이다 이렇게 네. 봅니다. 그걸 저는 문재인 정부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 여기서 장관을 밀고 가면 되니까. 예? 그 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할 때 뭐 네. 반대 의견, 뭐 찬성 의견 같이 채택하겠죠. 문제가 있는 사람들. 네. 그러면 뭐 찬성 의견도 있으니까 밀어버리겠다 하고 밀고 가면 이제 그때부터 또 정권이 박근혜 정권처럼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안 되려면 잘 해야 되겠죠. 청문 과정에서 또 하나 또 짚어볼 부분이 이제 자유한국당과 이 국민의당 간에 정말 이 썰전 정말 이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대표가 이 국민의당을 가리켜서 사쿠라 정당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예. 이 사쿠라 저는 이게 벚꽃인 줄 알았는데 이 벚꽃 정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그게 아니더만요. 옛날에 네. 70년대 때 네. 사쿠라 정치인이라는 게 뭔가 하면 네. 낮에는 야당하고 밤에는 중앙정보부 네. 부장이나 차장 만나서 낮과 밤이 야당한다고 요정에서 이제 술 대접 받으면서 다른, 김희훈 얼마나 고생이 많소. 하. 국가를 위해서 다 하는 일인데 우리 그래도 서로 상식을 네. 지키고 합시다 하면서 네. 봉투를 주면 네네. 그게 딱 받아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봉투는 없는데. 네. 네, 그렇게 이제 하는 게 그야말로 사쿠라라고 그러면 이제 또 그러죠. 적극 밤에는 적극 협력하겠습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요.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욕을 하는 척하고 고함을 지르지만 뭐 표결이나 이런 때는 사라진다든지 뭐 네. 이런 행동을 한 사람. 그럼 그게 당신은 일본 사람 같다 아니면 사쿠라처럼 낮과 밤이 다르다 벚꽃처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네요, 선생님. 네, 그렇죠. 벚꽃이라는 게 보면 뭐 솔직히 네. 이 화려해 보이다가 바람 한번 싹 불면 바람 불면 그냥 다 낙하하지 않습니까? 결국 바람에 약한 게 벚꽃이네요. 박지원 국민의당 전 네. 대표가 무슨 이 네, 선생님. 이야기 행다니까 옛날에 낙하가고 땡땡땡. 실을 갖다가 엎었잖아요. 네네. 네. 무슨 뭐라고 합니까? 이 뭐 꽃잎이 떨어지기로 쓰니 바람을 탓하겠냐? 조지훈 시인의 시를 갖다가 엎었죠. 조지훈 시인의 또 시는 또 상당히 또 감동적인데 또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사쿠라라는 것이 이 일본에서 소고기를 말고기로 속여서 파는 걸 사쿠라 니쿠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쿠라 니쿠. 니꾸가 육이니까. 육이니까. 네. 그래서 사쿠라가 나왔다. 이런 이 유래도 있는데 갑자기 일본식 표현을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 예, 오락가락 정당이다. 라든지 이러면 될 텐데. 네. 저는 일본 말이 또 좀 우리가 영어로 쓰면서 굳이 또 네. 일본 말을 안 쓴다는 것도 왜냐하면 표현이라는 게 네. 일본 표현을 또 써야 국가시 잡는다. 후카시. 그걸 한국말로나 영어로 마세이도 있습니다. 마세이.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또 우리 방송을 보는 그 일본 교포분들 예. 또 일본 현지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많이 있죠. 네네. 미국 다음으로 일본에서 많이 보는 걸로 알고 네, 댓글은 일본 분들은 일본으로 달아주십시오. 네. 국제적으로 나아가는 이 배황의 수구리 당당 1부를 끝내고 예.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